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위한 쇼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로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점검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파워 인터뷰,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신성범 국민의힘 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발의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개헌의 내용과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요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논의가 계속됐다며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전면적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헌법이 결국 39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며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우선순위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 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의지와 국민적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가 이번 개헌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실태 점검 촉구에 이어서 행정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영유아 학원 레벨 테스트, 이른바 레텍 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고교 평준화 지역인 경기 광명의 한 학교에서 올해 신입생 정원의 40%만 배정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신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배정 결과를 조정해달란 학부모 요청까지 나온 상황.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 주택 계획에 따라서 학생 이동이 되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식 개선, 또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 문제, 단일학군 원거리 통학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국 실태 점검하시고 국회 문턱을 넘은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시행령과 각종 규칙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지역 거주자 신규 교사 선발 10% 내 특별 전형, 지금까지 국가 단위 법령으로 관리를 해온 핵심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체제 통합지원단을 지난 3월 9일 날 출범시켜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계기관 단체와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다만 교육행정체제 통합지원단에 교원이 참여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초중고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TF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교육위에선 영유아 레벨 테스트, 일명 레테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이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또 교육이나 또 법사위에서도 사실은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 유아 사교육 시장을 좀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데에 그 골든타임이 있지 않나. 이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첫 단추가 영어 유치원으로 시작되는 건 우리 교육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규제뿐 아니라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영어 유치원 대신에 책 보는 유치원, 책 보는 어린이집 이런 독서 환경을 만듦으로써 영어 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시대가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독서 환경이 잘 갖춰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 이런 사회적인 대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 교육위는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감 선거에 관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44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운 법안이 정책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재작년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요하게 다룬 법안은 환자기본법 제정안. 의정 갈등,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위기에서도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자의 권리와 정책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환자정책위원회와 규모 있는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환자단체 측은 기존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환자를 위한 단독 법률을 만들어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던 이 환자 중심, 환자 참여를 지향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단일법 체계로 환자 기본 법안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계는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에 있던 법안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권, 알 권리, 자기 결정권 등 환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미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기본법을 통해 환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환자를 보건의료 기본법이 정하는 n분의 1, 그 중 하나로 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히려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환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면서 도입한 여러 제도가 오히려 의료인에게 적극 진료를 하지 않고 소극 진료, 방어 진료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법안 심사 소위를 통해 법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선언이 지방선거를 위한 쇼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함께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해외 정유사가 국내에 보유 중인 원유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과와 함께 발표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결의문 내용이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 후보부터 당장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는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은 경제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과 민생 물가 안정 계획, 외환 금융시장 안전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국제 유가 급등이 한국 경제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선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도입선을 중동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루트를 통해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 정유사와 함께 국내 공동 비축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소유 686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매수해 비축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밖에 외환과 금융시장 안전을 위해 당정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환율 안정 3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담은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견제를 앞세우며 지방선거 지지를 당부한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윤 어게인 반대를 선언한 국민의힘이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겨야만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중동 사태 대응과 노란봉투법을 문제 삼으며 국민과 함께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당 노선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될 만큼 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나흘간의 광역단체장 등 면접 심사에 전격 돌입하며 내부 정비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 등 주요 격전지 면접이 진행된 가운데 특히 대구시장 선거에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리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의식한 듯 신청은 마감됐지만 추가 접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수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모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결의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후보 등록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격화되던 당내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친한계와 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전한길 씨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변수로 있습니다.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장동혁 대표가 인적 쇄신과 징계 문제에 대해 직접 결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렇게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낡은 헌법 체제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개헌의 당위성을 이제 강조한 건데 오늘 회견에서 꺼내든 이 제안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이 회견에서 이 개헌의 구체적인 스케줄과 이 방향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이 개헌의 절차적인 걸림돌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소규모 개헌을 통해서 이 새로운 헌법 체제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제안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우선 비상계엄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고 했고요. 또 5.18 정신 등 이 주요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을 여야가 그동안 합의해 왔었던 만큼 포함시키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준용성을 감안해서 이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정도의 이 소규모 또 단계적인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우원식 의장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국회의장은 내각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의장은 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된다라면서 3월 17일까지는 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여야 정당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 국민투표를 하려면 당장 국회부터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미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의 의석, 현재 107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은 이 개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어제 이 긴급의원총회 때 의장이 이 헌법을 무시하고 개헌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내란 혐의 등을 기정사실로 해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선거 사무와 개헌 투표 사무를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이 선관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실론을 내세워서 현재 국민의힘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 의장은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 개헌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왔지만 이 현행 국회 의석의 구조상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대승적인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등 우리 경제에도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제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어젯밤 이제 $100 밑으로 유가가 내려오긴 했는데 민주당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TF 공식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중동발 유가와 또 환율 쇼크가 이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메머드급의 대응 TF를 가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회의에서 이 TF 유가 급등에 따른 이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한 한편 또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율 안정 3법을 오는 19일 본회의 때 최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환율 안정 3법은요, 이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안과 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계좌, 이른바 RIA 계좌의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도 이 환율 안정 3법의 신속 처리를 오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 대표는 앞으로도 이 당정청은 이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 정부의 기름값 폭리 단속에 대해서도 이 국가적인 위기를 틈타서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국민 중대범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경부와 산업부 등 이 관계 부처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요. 또 중동 리스크가 국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점검 체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석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이제 지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기업을 악마화하고 또 가격을 찍어 누르는 반시장적 폭거다 이렇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이 오를 땐 빛의 속도로 올리고 또 내릴 땐 거북이처럼 내리는 이 정유사의 비대칭적 가격 결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1997년 폐지됐던 이 석유 최고 가격제의 부활을 전격 선언했고 이번 주 중에 도입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최고 가격제는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른바 석유사업법 23조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산업부 장관은요. 석유의 수입 또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또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거꾸로 이 정부가 지정한 최고액이나 최저액으로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단서 조항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최고 가격제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장동욱 대표는 정부가 실책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면서 기업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면서 가격 통제는 결국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최고 가격제 대신에 비축유 방출을 확대하고 또 도입선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증액 같은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소집도 요구하고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일정 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 더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중동 전쟁의 조기에 좀 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중수청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게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고 이후 미진한 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 없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등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TF를 구성해 논의했고 당정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12일 본회의에선 배미투자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은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중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안광학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발대식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 주최로 열렸습니다. 우 의원은 협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하고 안광학 산업을 성장시키는 국가 전략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 안경 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 비해 산업 핵심지인 대구의 목소리와 필요한 법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한 한국노총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한국노총의 80주년을 축하하고 산업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권 보장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해온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도화해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노란봉투법 첫 시행입니다. 오늘부터 노란봉투법의 전격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체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확대해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 및 원청의 교섭 책임을 묻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장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법안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식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요구와 포퓰리즘적 정치 계산 속에 밀어붙인 대표적인 졸속 입법입니다. 원청기업은 수많은 하청노조들까지 상대로 무제한에 가까운 교섭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약화시켜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또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부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현장의 밀착 지도에도 나설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를 비롯한 우려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단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우려 속 실질적인 보완 입법 등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절윤, 결의, 진정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낸 가운데 지도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의 지도부나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선언문을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과연 진정성 있게 절윤 혹은 윤어게인과의 절연인지는 추후 사후적으로 나타나게 될 조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장 대표는 어제 결의문을 읽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의총장을 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메모하면서 의원 한 분 한 분들 말씀 경청하시고 말씀은 없으셨어요? 만약에 의견이 다르셨다면 어제 의총장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말씀 없으셨다라는 건 당연히, 그리고 또 본인을 지지하셨던 분들하고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던 거 아닌가. 하지만 뜻은 저희하고 함께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번 결의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의 노선 변화를 줄곧 주장해왔던 한 전 대표는 이번 결의문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치 복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계엄옹호, 탄핵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당장 오늘부터 뭘 실천하는지로 진정성을 판단하실 거예요. 법원에서까지 반헌법적이라고 철퇴를 맞은 윤호길 당권파의 잇따른 숙청 정치를 중단하고 그 숙청 정치의 책임자들을 교체해서 당을 정상화시키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85일 남은 지방선거 전에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지지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절윤과 혁신, 통합에 대해 진정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어게인 반대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일항이었습니다. 네, 행안위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상정했습니다.
내일 중수청법 공청회를 하고 모레 소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위 조절에 이견이 나오면서 당청 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채택한 저륜 결의문을 두고서는 지방선거용 쇼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원내 부대표 이정헌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관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네.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력보다 조준이 중요하다며 사법부 전면 개혁에는 사실상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 내 강경파 목소리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는 분석인데 대통령의 이런 신중론이 당내 강경 기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개혁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문제들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결코 개혁을 멈추거나 적당히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개혁의 최종 목표는 보다 나은 국민들의 삶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입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정부 역시 그 방향에 따라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뜻을 물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갈라치게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 정부 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도 있고요. 또 검사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할 장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제도 개혁은 단 한 번에 완성할 수 없습니다. 수기와 보완을 통해서 제도를 정교하게 완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당내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결론을 책임 있게 만들어 가야 하고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결의하자 민주당은 즉각 지방선거용 미봉책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결의문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맘에도 없는 진정성 없는 사과쇼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실 겁니다. 확실하게 속죄하는 세리머니를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속죄 세리머니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직후에 1년이 지나면 다 찍어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를 해도 지역구 유권자들이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죄 세리머니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 그 어디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역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한덕수, 이상민,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세 개의 재판부는 각각 내란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와 내란은 양립할 수가 없죠. 윤석열 어게인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내란 비호 세력을 단호하게 제명 조치하지 않고 말로만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장, 저륜 쇼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이번 결의문을 보면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주장에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문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윤어게인 구호에만 반대한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이고 헌정 질서를 총칼로 위협한 내란 수괴라면 정치적 복귀 여부를 논할 대상 자체도 아닌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다시 공적 영역에 설 수 없는 중범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명확한 규정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단절하겠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와 같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징계하고 제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걸림돌이 사라졌다면서 일주일 뒤인 17일까지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의 개헌안 합의 가능성도 크다고 낙관을 했는데 실제 여야 간의 접점이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된 것 분명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도 제안하셨는데 이번에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를 겪은 상황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개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실시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우선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특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신성범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발표한 결의문과 당내 쇄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106명 명의로 비상계엄에 사과하는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함께 이제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지방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의 입장도 보였고요.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고 이제 민주당이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그 입장문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많이 늦었죠. 그러나 다행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야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선거를 의식한 것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빨간 옷 입은 우리 후보들이 굉장히 의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반발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 현재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행정, 입법, 사법 다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까지 장악하면 나라가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다. 이것만은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뭐냐라는 질문에 봉착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12.3 계엄에 대한 당신들의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입장이 뭐냐라고 되물어지니 도저히 선거운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리가 절연 이미 됐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 작년 5월 달에 탈당했고 우리 당내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함께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전직 대통령하고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다만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 지도부가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해왔던 걸 의원총회에서 뒤집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다행이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남는 것은 진짜 말씀한 여러분들 이야기한 대로 진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장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서 논란이 재점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장 대표마저도 그 저륜 대열에 합류하면 지지를 거두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앞으로 지도부가 좀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요? 강성 지지층에 우리 장도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타이밍을 놓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계엄 1주년 때 뭔가를 냈을 수 있었는데 1심 판결을 보고 하겠다. 1심 판결 나온 직후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판결을 존중한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여기다 사족을 붙이면서 모든 게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아마 장도혁 대표의 판단은 이 강성 지지자층들이 사실은 우리 당을 많이 코어, 핵심 지지층이고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만약 등을 돌리면 선거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정치 지도자는 사실은 때로는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가 아니라 항상 지지자를 끌고 다녀요. 다녀요. 네. 리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설득을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 그리고 미래로 가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적이든 뭐든 연을 끊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됩니다라고 강성 지지자층들을 리드를 해야 돼. 지도를 했어야 돼. 그걸 안 하고 따라가게 된 건 말이에요. 추수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좀 실책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어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사실 노선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으로 아마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다. 다만 저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 조치가 뭐가 가능한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당내에 분란의 소지가 됐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징계를 주도했던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킨다든지 또한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킨 소수의 대변인, 그럼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표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대책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서 지금까지의 지향과 성향과 다른 선대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 아닐까라고 봐요. 네, 의원님 지역구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네. 현재 이제 부산, 경남 행정통합도 거론이 되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이고 지역 주민들의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문제 또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과 절차로 좀 추진돼야 될까요? 지금 우선 첫째로는 저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는 이 타이밍, 시점과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해요. 예를 들어서 20조를 이 정부가 흔들잖아요. 4년 또 5조씩 4년 또 하겠다는 것.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략적, 이렇게 정치 요소 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부산하고 경남은 사실은 두 박형준 시장과 박한수 시장이 로드맵을 발표한 게 있어요. 올해 2026년에 당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하겠다. 또 27년에 특별법을 만들겠다. 28년도에 좀 하겠다는 게 발표했는데 되면 이게 인구가 아마 660만이에요. 부산과 경남이 합치면. 그리고 GRDP, 지역 총생산이 약 270조라서 수도권 1극에 맞서는 제2극이 부산, 경남이 되고 울산까지 합치면 인구 770만에 GRDP 370조. 완벽하게 넘버투가 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타이밍을 봐야 되고 이럴 경우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소외되는 지역이에요. 우리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게 통합되면 어떤 창원이나 부산으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농어촌 지역은 좋은 게 뭐 있냐? 우리한테 오는 혜택이. 우리는 더 소외되는 거 아니야? 소외가 가속화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이건 합당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통합을 하더라도 이런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정책적 배려, 재정 지원, 심지어는 관광 특구를 만들어준다든지 장기적으로
뭐랄까 그 생존 가능한 네. 그리고 어떤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주민들은 아마 통합에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단순하게 시혜용이 아니라 네. 살기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중동 사태에 대한 대응도 살펴볼까 하는데 민주당이 석유 최고 가격 표시제를 비롯해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격 통제보다는 유류세부터 낮춰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엇이든 다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지금은 해야 한다? 여야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대로 국회 앞에서 보니까 어젠가 2,000원 가까이 너무 비싸요. 비싸. 네. 지금 농촌은 경유값이 더 문제, 경유값.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싸졌다고. 그러면은 지금 비닐하우스 온실 이런데 다 추운 날씨에는 떼기 때문에 네. 난방비가 엄청나요. 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어찌됐건 무엇이든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이 가격제가 법으로 묵은다죠. 이 더 이상 올리지 마. 최고가 이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해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보상해 줍니까? 정부 돈에서 보상해 줘요. 국고에서 세금으로. 예. 그러면 자,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또 주유소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세금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사실은 대국민 설명도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유류세를 환급한다, 낮추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에너지를 갖고 오는 마당에 수입하는 마당에 네. 모든 산업이 지금 이 에너지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뭐 싸울 이유도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걸 이제 관철시키기는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이제 정보위원장이신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기들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네. 관철 못 시켰다. 간 거예요. 네. 갔다고.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옮겼다고 하죠. 옮기고 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사드가 어디 있습니까? 사드가 경북 성주에 있어요. 근데 성주에서 온 내가 사진을 몇 개 보니까 해체하고 있더라고. 해체한다는 포대를 뜯어서 오산으로 가져가서 오산에서 이미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고 있는 것 같다. 사드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사드는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포대가 11개밖에 없어요. 사드가. 네. 미국 본토에 8개가 있고 괌까지 우리나라에 하나, 괌에 하나, 우리나라에 하나, 중동에 하나 있어요. 미국 본토에 8개가 있고. 이게 왜 그러냐? 2조 원 가까운 포대예요. 이게 자체가. 고고도 미사일 방아지. 비싸서 전 세계 11개 포대밖에 없는데 한국에 하나 있는 걸 중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패트리어트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드는 고고도 방어 체계. 40에서 150km 여기 가는 시스템이고 패트리어트는 중저고도 아래를 막는 건데 패트리어트는 우리가 8개 포대가 있어요. 공개된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고 사드는 관계가 확실한데 레이더까지 같이 갔는지 포대만 갔는지는 모르겠고 패트리어트 역시 마찬가지다. 몇 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간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만 이게 우리 안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패트리엇이 빠지더라도 우리 천공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드가 빠진 데는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의 뭐 북한의 준비 태세나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공격 징후가 없으니까 당분간은 큰 문제 아니지 않냐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군이 자기 무기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네. 최근 정부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을 허가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업 생태계 위협과 정보 주권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긴급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저하고 이제 알고 국토교통위에 권영진하고 토론회. 이게 구글이 뭘 가져가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를 만드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지리정보원이 청량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5,000분의 1도 있고 25,000분의 1이었는데 지금까지 5,000분의 1에 대해서는 전체 정부가 반대했어요. 국외로 나가는 걸. 왜? 군사 비밀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군사 기지가 다 들어있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글이 지난 2007년, 2016년에 계속 이것을 데이터를 주십시오. 우리가 상업적으로 강화해서 쓰겠습니다는 걸 우리가 다 거절했던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근데 작년에 한 것을 올해 조건부로 허가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왜 그걸 허가했느냐. 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력 때문에 디지털 정보까지 다 넘기라는 건데 이게 잘못 넘어가면 이게 미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이 주권을 갖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한국에다 데이터 센터를 세우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일부 세운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5,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딴 데는 25,000분의 1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글 맵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래도 왜 5,000분의 1을 꼭 가져가는지는 모르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맵, 티맵도 있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태가 구성돼 있고 공간 정보를 이용하는 우리 민간업체가 6,000개 정도, 6,000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구글로 넘어가면 다 구글로 쏠 텐데 이들의 기업체는 누가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자 허가된 이상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을까를 따져보는 토론을 저하고 내일 권영진이 열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달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보위를 이제 압수수색한 것도 이제 처음이고 정보위 회의는 상식적으로도 이제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보위 관련 수사 범위 좀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실까요? 정보위원장으로서. 그게 우리 국회법에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어요. 비공개 원칙이고 의결로 공개할 수 있어요. 그만큼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룬다. 심지어는 정보위원회 의원과 보좌 직원은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처벌 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도 보좌관들도 이거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는 건데 저 경찰에서 요구했던 것은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록을 좀 봅시다는 거예요. 비공개 회의록을.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허가하는 권한은 사실은 의장한테 있어요. 의장. 의장께서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공개 회의록을. 그래서 또 우원식 의장은 또 의원이니까 보셨어. 보시고 나더니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왜 테러로 지정 안 했는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는 관행적으로도 의장님이 잘못했다고 봐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국정원이 이런 데서 국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공개될 걸 생각해서 보고 수준을 낮춘다든지 또 의원들도 잘못하면 공개될 건데 발언 수위를 낮추고 이렇게 문제들 반대했는데 의장께서 허가하는 바람에 됐습니다만 저는 정보위원장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여러 국내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